네, 지금부터 글로벌 물류 산업의 위기와 부산의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1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락슨스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구 차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그 발표 자료는 글로벌 해운 주요 이슈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그 그룹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 저희 그룹사는 1852년도 설립됐고 170년 된 회사이며 전 세계 50여 개의 글로벌 오피스 및 1,700여 명이 재직 중에 있는 그룹사입니다. 저희 코리아 오피스는 17년도 12월 달부터 출범을 하였습니다. 본 발표에 앞서서 저희는 이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발표를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LNG 시장, 두 번째는 글로벌 마켓과 중국 시장, 세 번째는 그 컨테이너 시황, 네 번째는 옵쇼 윈드 마켓, 마지막은 서머리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글로벌 LNG 시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탄소 중립이 좀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이 슬라이드를 먼저 준비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따르는 정책과 그 정책으로부터 파생되고 지키기 위한 대체 솔루션이 있고 우리는 이 솔루션을 가장 적합하게 잘 만들어서 우리의 산업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회에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현실화가 좀 된 상황이죠. 이미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후 기후로부터 따르는 재난과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님을 좀 저희는 좀 보고 있었고 이러한 심각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만큼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슬라이드에서 시작으로 좀 보시면 EU Fit 55부터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 개념은 1990년도 대비 최소 55%를 감축하자는 의미에 맞추어 기존의 제도 및 정책을 수정하는 Fit for 55 개념을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이 외에도 두 가지 정책이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EEXI죠. EEXI 같은 경우에는 선박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는 지수이고 이는 국제회사 기구가 13년도부터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한해서 적용을 하였는데 23년도부터는 그 전에 이제 그 건조된 선박들에게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23년도에 또 추가적으로 텍스노미라는 또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텍스노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류의 개념으로 친환경 경제 활동하고 이제 구분하는 기준점으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2030년도와 2050년도에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2030년도에는 이제 완전한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전 단계이고 이후에서는 탄소 배출을 18년도 대비 40% 감축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지만 반면에 IMO에서는 2008년도 대비 40%를 감축하는 데 목표를 좀 두고 있습니다. 50년도는 30년도 대비 좀 더 익스트림한데요. 50년도 같은 경우에는 EU에서는 제로 이미션을 좀 목표를 좀 두고 있고 IMO에서는 2008년도 대비 50% 감축을 지금 목표를 좀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 산업은 기후 위기에 잇따르는 그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관련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6년도부터 글로벌 LNG 트레이드는 약 한 500 MTPA를 달성할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1년도부터 26년도까지 약 5년 동안 40%의 상승폭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약 한 154 MTPA하고 좀 동일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전체 LNG 트레이드 중 북미와 카타르에서 아시아 및 유럽향 물량이 상당하고 참고로 카타르 에너지사에서는 LNG 캐리어를 100여 척을 영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목표를 좀 두고 있었는데 최근 페이즈 1까지는 약 65척을 좀 영입을 했습니다. 확보를 했었고 그리고 페이즈 2부터는 약 35척에서 40척 정도 더 추가 영입할 예정입니다. 예, 그 다음은 뉴빌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부터 20년까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드롭 현상이 좀 있었는데 이에 반해 반등 현상을 가져온 2021년도였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LNG 캐리어 성약이 가장 높았음을 좀 보여주고 좀 있는 자료이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보시면 그 1988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약 40년 동안 전체적인 그 플리트에 대한 그 사이즈 트렌드를 좀 보시면 지금 현재 한 174K에서 180K CBM으로 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글로벌 마켓과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내 뭐 코비드로 인한 영향도 있고, 그리고 철강석 프라이싱, 그리고 이제 그 원자재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이제 그 물가 상승률 자체가 좀 있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압력도 있었고, 이제 글로벌 공급망 혼란, 그리고 뭐 미중 갈등, 뭐 상당수의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는데 이런 직접적 간접적인 원인들 때문에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세는 좀 더디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중국 시장의 그 경제 리스크와 더불어 지금 줄어든 우크라이나발 트레이드와 그리고 러시아 제재나 뭐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원자재가가 좀 급등하는 데 있어서 좀 또 다른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다음은 컨테이너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섹터에서 보면 저희는 이제 가장 가까운 이제 올해부터 니어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미디움텀 그리고 롱텀 기준으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보았는데, 우선 니어텀 기준으로 우선 살펴보시면 중국의 락다운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컨테이너선 시황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었죠. 특히 CCFI하고 그 SCFI 지수를 보면 9월 초 대비해서 12월 초 기준의 각각의 지수는 거의 반 이상 수준으로 하락하였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이제 중장기적 기준의 포캐스트를 좀 살펴보시면 컨테이너 우림 지수의 연속 하락세로 인하여 향후 1년에서 2년간 뭐 시황은 더 추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글로벌 선대 공급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약 7에서 8% 정도 상승분이 좀 예정되어 있고, 보다 정상화된 경기 상황을 토대로 하여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대형선 기준의 선대들이 좀 지배적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통합한 라이너사들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랜드 트랜지션이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노후화된 선대들이 뭐 선속 제한이나 뭐 이제 선대 리뉴얼 혹은 레트로핏이 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프쇼어 윈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프쇼어 윈드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즉 리뉴어블도 좀 있고요. 이외에 저희 해상풍력 단지를 흔히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WTIV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해상풍력 단지, 즉 윈드팜이죠. 를 조성을 하기 위해 해상풍력 발전기 전용 설치선입니다. WTIV는 윈드 터바인 인스톨레이션 베슬의 지금 약자이고요. WTIV 자체는 자항 능력이 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 그 발전기를 설치 위치까지 운반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잭업 시스템을 이용해서 설치가 좀 용이한 선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윈드팜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뭐 그 이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옵션 선박들이 필요한데, 물론 당연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있는 특선들에서 국한을 할 수는 없겠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상풍력 단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WTIV를 선두로 좀 두고 수십 대의 옵션 선박들이 좀 필요하고 있고요. 그 중에 가장 핵심 에셋이 WTIV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참고로 WTIV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선대가 100여 척이 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수요 대비 공급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는 기회를 좀 엿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오퍼튜니티는 어떻게 되고 이제 한국의 오퍼튜니티는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물론 계획에 따라서 이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회할 수 있는데 원래 정책에 따르자면 2030년까지 한국은 12기가와트, 34년도까지는 20기가와트 설비 용량 확보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 운영 중인 60에서 현재 70여 개의 해상 풍력 단지가 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약 한 120메가와트 정도를 좀 발전을 하고 있고 현재 2030년도 대비 10% 조금 넘긴 수준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다음은 지금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 먼저 그 설명을 좀 드리기에 앞서서 상선 개념으로 좀 보자면 상선 만약에 신조 기준으로 좀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신조를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조선소 사이드가 있고, 그리고 그 선박 자체를 오닝을 하는 그런 선주사 사이드 있고요. 또 용선주가 있는데 이제 저희 해상풍력 관련된 오프쇼어 윈드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는 크게 그 7가지 섹터로 좀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 베이스가 좀 있었고요. 디벨로퍼 및 오퍼레이터가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윈드 터바인을 제작하는 터빈 제작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를 모두 건설할 수 있는 EPC사, 그리고 선주사, 그리고 조선소, 그리고 정부 및 연구기관으로 좀 구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은 상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뭐 운임 추이가 있다 보니까 대략 그 이제 시황 정보를 좀 보시면 데이레이트를 좀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상선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화된 사이즈가 있죠. 예를 들어서 탱커 같은 경우에는 뭐 VLCC가 있고 아프라막스, 그리고 뭐 벌크 같은 경우 케이프 사이즈가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특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테일러 메이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뭐 특정한 스탠다드화된 사이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히 WTIV 같은 경우에도 사양이 매우 상이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레이트가 많이 좀 그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데이레이트로 보게 되면 USD 기준으로 10만에서 20만 달러를 뭐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조 성과 같은 경우에는 좀 2억 불에서 3.5억 불 정도로 좀 바라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데이레이트가 좀 비싼 이유는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LNG 캐리어나 뭐 탱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선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화물을 싣고 나르는 개념밖에 없겠지만, 이런 특성 같은 경우 특히 WTIV 같은 경우에는 윈드 터빈이라는 화물을 싣고 그 포인트로 가가지고 운반을 한 다음에 거기서 설치까지 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하는 선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임 자체가 좀 비싼 편이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그 수요 대비 공급이 아직까지는 현재 좀 부족한 현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운임이 좀 높아지는 그러는 그 영향도 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머리부터 이제 각 그 항목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저희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2023년도에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좀 있었죠. 일단 첫 번째는 EU Fit 55라는 90년도 대비 최소 55%를 감축하고자 생겨난 개념이 있었고, 두 번째는 EEXI 13년도 이후 건조된 선박뿐만 아니라 이전의 선박들에게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텍소노미라고 친환경 경제 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0년하고 50년도에는 그 탄소 배출량을 좀 줄이는 그런 제도가 당연히 있었고요. 다음은 LNG 기준으로 좀 그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약 한 250 MTPA가 지금 집계가 되었습니다. 20년도까지는 LNG 트레이드가 약 500 MTPA로 좀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지난 LNG 캐리어는 40년 동안 전반적인 트레이드는 지금 현재 174K에서 180K CBM으로 좀 형성이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다음은 글로벌 마켓 및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그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첫 번째 LNG의 경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유럽은 이제 그 러시아 그 LNG 수입 중단을 좀 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됐는데, 물론 이게 단독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물론 이제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러하기 때문에 이제 LNG
에너지 캐리어의 운임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나 뭐 철광석 프라이스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나 뭐 에너지 원자재 급등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좀 빠르지 않겠다라는 점을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고자 하고요. 예, 세 번째는 컨테이너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어튼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하반기 내내 연속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나 크리스마스 특수 등으로 해상 물동량이 잠시 늘지만 예년에 비해서 좀 못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움텀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저희 다운사이드는 좀 바라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공급 측면에서는 7에서 8%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롱텀으로 보자 그러면 저희 그랜 트랜지션으로 인한 그 정책에 마켓이 반영을 하게 되면 뭐 선속에 대한 뭐 제한이라든지 뭐 그 선대 리뉴얼, 뭐 레트로핏을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그 퓨얼 트랜지션과 그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선박 연료 에너지 전환은 이미 진행 중이죠. 지금 대체 연료로는 사실 저에게 일반적인 LSFO나 MDO를 대신을 해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게 LNG나 LPG,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 바이오퓨얼, 뭐 배터리 등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30년도까지는 LNG가 대체 연료로서는 가장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뒤인 2050년부터는 수소, 암모니아, LNG 순으로 지금 그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대체 연료 외에 다른 에너지 소스로 신재생 에너지를 좀 보자면 그 해상 풍력 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40년도까지 예상되는 누적 설비 용량이 340기가와트로 많은 국가들이 이로 인해서 전력 자체를 수급할 수 있을 정도의 현황으로 저희는 보고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관련 뭐 대형 중소형 특수원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은 예외도 아닐 거라고 좀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상 풍력 단지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키 에셋인 WTIB가 반드시 필요한 현황인데, 말씀드린 대로 자항 능력이 좀 추가되어 일단 아무래도 그 설치 위치까지 운반하기 좀 용이하고, 잭업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설치가 용이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데이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10만에서 20만 달러를 좀 보고 있고, 신조 성과는 2억 불에서 3.5억 불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은 어디서 스탠딩을 하고 있느냐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30년도까지 한국은 12기가와트, 34년도까지는 20기가와트 설비 용량 확보를 목표로 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운용 중인 60에서 70개의 해상 풍력 단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여기서는 약 한 120메가와트 정도를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는 2030년도 대비 약 10% 조금 넘긴 수준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무리되었고요. 그 다음 세션 한번 좀 들어보시고, 그럼 저는 이제 토론 때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근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부산항의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항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지만, 또 한편 아무리 강조해도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강조할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파트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서 항만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또는 그 이전부터 부산항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그런 위상과 더불어서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부산항은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망 변화와 항만입니다. 사실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되돌아보면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물려 있고, 또한 반면에 지금 깨달은 것은 굉장히 취약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급망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라는 이름 하에서 한 20년 이상 구축되어 왔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사실 잘 써왔습니다. 잘 써왔다라는 것은 불편함이 별로 없었고, 항상 경로 의존성처럼 이렇게
쓰던 곳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 취약함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하고 또 얼마나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공급망은 굉장히 촘촘하게 변화되어 왔고 또 대륙으로 치자면 아시아를 중심으로 더욱더 촘촘하게 구성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공급망 속에서 최근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수요가 폭증하게 되고 그 수요의 폭증에 의해서 항만이 정체됨으로써 어떠한 파급 효과가 생기는 건지 우리는 최근에 잘 목도를 했습니다. 항만의 수요가 폭증을 했습니다. 사실 공급망의 변동성은 한 30% 수요 증가까지는 충격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인한 수요의 증가는 80% 정도의 폭증이 있었습니다. 사실 공급망이 부러진 것이죠. 그리고 항만도 그 수요를 수용하지 못해서 정체가 일어나게 되고 그 정체로 인해서 선박은 대기하게 되고 선박의 대기에 따른 운임의 급증, 운임의 급증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실제 항만이라는 것이 사람의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이 없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파급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비자 물가까지 증가되는 그 현상을 보면서 항만이라는 항만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급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 속에서 아시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 공급망 사태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리쇼링, 브랜드 쇼링, 그리고 탈중국화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시아에 집중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 집중돼 있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아시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탈중국화라든지 리쇼링, 니어쇼링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제 아시아는 곧 공급망의 중심에서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년간 구축되어 온 공급망 네트워크입니다. 그 속에는 인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간의 어떤 비즈니스의 체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아시아의 중요성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에서 정체가 일어났을 때 결국은 어떠한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했었고 또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항만의 성장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왼쪽에 그래프에 보시면 지난 40년간 세계 물동량의 증가세입니다. 세계 경제가 증가하고 사람의 소비가 증가하는 한 항만 물동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증가하는 물동량 속에서 항만이 글로벌 공급망의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지만 안정적인 경제 성장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부산항의 위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2위의 한적 허브를 굳건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물동량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컨테이너 물동량 순위는 7위로 약간 하락했지만 물동량 규모만으로 본다면 2,300만 약 2,300만 TU라는 엄청난 물량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적 서비스에 있어서도 사실은 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항을 환적 항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다른 한적 항만과 달리 수출입 물동량과 한적 물동량의 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입 45, 환적 55%입니다. 환적 중심 항만은 보통 환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거의 8, 90%에 달하고 통상의 한적 항만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의 환적 화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항은 아주 유사한 거의 반반의 화물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항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당연히 좋습니다. 연결성도 굉장히 계속 좋아지고 있고 특히 소위 경쟁 항만이라고 할 수 있는 북중국 항만, 상하이항을 포함해서 북중국 항만 대비해서 북미 항로에 있어서는 사실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항만 물동량과 마찬가지로 부산항의 항만 물동량도 지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산항도 마찬가지 지난 40년간의 물동량 성장세를 보시면 꾸준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양산항 개장, 사실 2005년도 양산항 개장할 때 저희들은 부산항에 큰일이 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잘 준비하고 대처해서 다 극복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잘 극복하고 정말 불가피하게 전 세계적으로 침체된 그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변의 경쟁, 주변의 어떤 공격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굳건하게 물동량 성장세를 잘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재되어 있는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공급망 붕괴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잘 선방했습니다. 부산항은 전 세계 주요 항만 대비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최선을 기록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미주 항만, 특히 이제 LA, LB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선박들이 대기를 했었고 또 중국의 상하이항이나 닝부항 엄청 100척이 넘는 선박들이 바다에 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은 2021년 기준으로 해도 평균 컨테이너 한 40척 정도 대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설 측면, 서비스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D&D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화하고 지체에 관련된 것입니다. 2022년에 뉴욕항의 D&D 비용이 3,182불이었습니다. 부산항은 114불입니다. D&D라는 것은 결국은 화주와 선사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부산항은 그만큼 화주와 선사에게 비용 전가가 낮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수출 경쟁력을 잘 갖출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생산성 하락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 컨테이너 항만의 생산성 하락은 부산 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부산항의 하락세가 좀 더 크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환적에 있어서의 비교가 될 수 있는 항만이 싱가포르, 그리고 주위에 있는 경쟁 항만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항, 이 두 개의 항만과 비교해 본다면 그 하락폭이 굉장히 컸고 또 회복세도 느리고 그 다음에 생산성 자체도 낮다라는 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생산성 하락의 원인이 뭘까라는 측면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상하이, 싱가포르, 부산항 이 세 개 항만을 비교해 보자면 사실 세 개 항만 다 변한 건 없습니다. 시설도 변하지 않았고 인력도 변하지 않았고 시스템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크게 변한 것은 선박의 크기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량도 선박의 크기와 척당 처리 물량의 증가가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부산항은 잘 대응하기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하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대형선을 맞을 준비가 우리보다는 잘 되어 있습니다. 더 긴 선석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항은 좀 약점이 있었고 사실은 가장 부산항이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침이 없는 대형화입니다. 신규 항만은 대형 터미널로 개발을 해야 되고 기존 항만은 신속하게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항은 환적 항만입니다. 환적 항만에 있어서 충분한 시설과 안정적인 서비스는 필수입니다. 필수이자 기본입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에 충실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밑에 하단에 보면 좀 과거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이지만 만약에 부산항을 통합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 부산항에 한 100척의 선박이 대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부산항을 통합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최소한 60% 이상의 최선은 줄일 수 있다. 그만큼 데드 스페이스가 줄어든다라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효과를 발휘한다면 80%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설의
통합, 즉 많은 시설을 가지고 긴 암벽 길이와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항만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는 싱가포르의 투아스 항만의 그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부산항 같이 글로벌 환적 허브 항만은 사실 수요에 기반해서 몇 선석을 짓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 기반의 항만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산항 같은 경우는 개발의 개념을 잡을 때 몇 선석을 개발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암벽 길이나 하역 능력의 개념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산항의 새로운 터미널이 2,500m 이상의 선석 길이를 가진 항만으로 터미널로 개발하겠다. 또는 600만 TU 이상 하역 능력을 가진 터미널로 개발하겠다라는 개념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환적 항만이라는 그 위상과 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스마트 부분입니다. 스마트 항만은 가야 되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자동화와 스마트는 다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자동화 터미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스마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화는 스마트를 하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스마트의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자동화이고요. 2단계는 디지털화이고 3단계는 그 디지털을 통해서 초연결이 이루어진 스마트화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단계인 자동화에 들어갔습니다. 자동화도 통상적으로는 생산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화 터미널의 생산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상보다 잘한다, 못한다라는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성보다는 오히려 안정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동일한 항만 내에서 완전 자동화 터미널과 그렇지 않은 터미널을 가진 항만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로테르담, LA, LB항, 청도항, 양산항 요 4개 항만에는 완전 자동화 터미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터미널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들이 이 퍼포먼스를 비교해 본 결과 완전 자동화 터미널은 물량도 늘었고 선박의 입항 척수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척장 제항 시간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4.6% 정도 증가했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완전 자동화 터미널이 아닌 곳은 물량도 줄었고 선박 척수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제항 시간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 투입이라든지 장비의 투입 문제 측면에서 안정성이 취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생산성도 좋지만 안정성에 좀 기반을 둔 자동화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화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 디지털화를 시작할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디지털화는 데이터입니다.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디지털화를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나가는 항만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 데이터 공유 부분입니다. 굉장히 말은 쉽습니다. 데이터 공유. 그러나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축적된 데이터를, 이 공유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도 어렵고 데이터 웨어하우징 같은 개념도 사실은 우리가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무엇보다도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분석을 통해서 예측도 하고 최적화도 하고 개선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갈 길이 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디지털화를 하고 스마트화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과 여러 가지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조심하고 유의해야 할 것은 그것을 너무 크게 시작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작게 시작하라. 그렇지만 바로 시작하라. 그리고 조금씩 확대해 나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작더라도 시작하는 것이 곧 디지털화로 가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화입니다. 스마트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초연결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으로 연결할 것인가라는 또 질문이 남게 됩니다. 결국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지금 현재로서는 5G로 연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의 완성된 모습이 디지털 트윈 항만으로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트윈 항만이라는 것은 사실 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려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선진 항만들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만든 것은 사실은 실질적인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디지털 카피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진해 신항이라는 새로운 항만이 곧 만들어질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항만은 진짜 완성된 디지털 트윈이 작동되는 그런 항만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람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를 얘기할 때 사실 기술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술보다는 사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을 움직이고 만들고 구현시키는 것도 다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가 기술보다 사람의 문제보다 좀 더 집중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더 반성을 해보고 그리고 사람을 육성하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